이 인생 3대 실패라는데 항의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거는 확실한 인생 실패예요. 자식 때문에 바보가. 우리나라 사람은 기교하라 그러면 뒤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효는 말할 것도 없어. 우애, 협동, 우정 이런 가치 없어진 지 오래예요. 선진국이 되려면 물질적인 성장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성숙이 따라줘야 된다. 이번 신간에서 인생의 3대 바보와 3대 실패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약간의 농담 섞인 일이지만 사실은 심각한 거죠. 그래서 3대 바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손자, 손녀 봐주느라고 스케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는 꼭 요새 65세 이상이면은 어르신 교통카드 나오니까 천안까지 갔다가 재미있게 갔다 오자 했는데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이번 주말에 내가 우리 김서방하고 어디 같이 가니까 애들 좀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스케줄 딱 바꾸고 봐줘. 두 번째, 조금 이건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여보, 우리 이러다가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 상속세 많이 내면 아깝지 않아요? 이거 그냥 미리 정의하고 용돈 다 쓰다가 대충 가지. 야, 안 죽어. 3년이 지났는데 안 죽어. 그러면 며느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오래 고생하시게. 그걸 잡은 거죠. 세 번째, 이게 애들이 우리 요번 추석에 놀러 와가지고 혹시 집에서 자고 가겠다 그러면 방이 모자라면 어떡해? 그래서 새삼 그 나이에 집 늘려가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른 들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다 바보잖아요. 근데 그 바보의 답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1번, 2번, 3번 다 자식 때문에 바보가 돼. 그래서 자식이 왼수인 거예요. 자식이 왼수. 그래서 3대 실패를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3대 실패는 뭐냐? 옛부터 있는 말이에요. 청년 출세. 너무 일찍 출세해가지고 대접받다 보면 긴 인생을 어떻게 살라 그러냐.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나는 나중에 힘들더라도 일단 출세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2번, 중년 상처. 사실 지금 제일 힘든 게 배우자를 잃는 거잖아요. 거기다 또 시비 붙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찮다더라. 야, 중년 상처하면 야, 화장실에 가서는 웃는다더라. 이게 또 시비 붙는 사람이 있어요. 3번, 노년 무전. 노년 무전이 인생 3대 실패라는데 항의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아. 이거는 확실한 인생 실패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요? 자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우리 부모는 나는 특히 깡촌놈이니까 나의 어머니는 나는 아버지는 이제 한국전쟁에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인 우리 어머니의 외아들로 자랐는데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그래야 될까? 그게 자식 사랑일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자식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21세기 진정한 자식 사랑은 하나나 둘밖에 없는 자식에게 늙어서 손 안 벌리는 거다. 부담 안 주는 거다.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노년에 무전이 됐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들이 매달 용돈을 생활비를 얼마씩 보태줘야 되겠다 하고 환갑날 통지를 받은 자식 중에 당연히 그래야죠. 이런 자식이 많을까? 누가 우리 뒷바라지 하라고 올인하시라 그랬나? 그럴까? 꼭 내가 좀 시화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자식에게 올인하는 대신에 반만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반은 자기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지만이 재앙을 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그거 경제적인 준비만 가지고 행복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재앙은 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년무전은 실패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신간에서 행복 지수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 어디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했는데 행복이란 뭐냐? 행복이라는 거를 제가 철학자가 아니고 경제학도니까 간단히 말하면 저는 행복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충족감.
그 행복 아니겠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마침 전세를 그만두고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승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원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항목을 쭉 적어서 그냥 간단히 제가 10개라고 하겠습니다. 그중에 7개는 이루었고 3개는 아직 못 이루었어요. 그러면 행복지수가 70이겠죠. 원하는 게 10개였고 이룬 게 7개면 이 사람은 앞으로 1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못 이룬 거 3개 이루어야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이루었어요. 1년이 됐어요. 행복지수가 높아졌을까? 그대로일까? 떨어졌을까? 여기에 행복에 이르는 비결 1번이 있는 거예요. 1번. 행복에 이르는 비결은 더 많이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라는 것을 조절하는 데 있다. 그럼 10개가 그냥 10개로 남아있으면 당연히 행복지수가 높아졌겠지만 갑자기 10개가 15개가 돼버렸다. 그럼 행복지수 떨어졌겠죠. 70이 안 되겠죠. 15분의 10이니까. 그러니까 행복에 이르는 비결 1번은 기대 수준을 낮춰라. 자기 자식에게, 자기 동료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수준을 낮추는 것도 행복에 이르는 비결이다가 1번이에요. 2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비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강의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분들에게 큰아이가 태어날 때 몇 킬로였어요? 물어보는데 기억 못하는 엄마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3.4kg, 3.7kg, 2.6kg. 아니 나이가 30이 넘은 아들의 출생 때 몸무게를 다 기억한다니까요. 오늘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여쭤보세요. 다 기억해요. 왜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튼실하게 태어났는지 다른 애보다 약하게 태어났는지를 비교하려고 알아보고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다. 근데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막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왜 오늘은 해가 안 떴지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대신에 우리나라 사람은 비교하라 그러면 위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서울이 세계에서 목디스크 병원이 제일 많아요. 아니 왜 비교하라는데 위만 쳐다보냐고. 전후 좌우를 둘러보면 나만 힘들다, 나만큼 힘든 사람 많다. 많겠죠. 그래서 위안을 받는 거죠. 잠시 내려다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에 이르는 2번째, 3번째 비결이에요. 2번 전후 좌우 위아래를 비교하라. 그러면은 위안을 받는다. 3번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라. 일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잘해요. 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한테 나누라고 그럽니까? 맞아요. 맞는데 내가 나누라는 거는 그런 나눔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나눔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설렁탕집에 가서 소리를 꽥 질러요. 야, 깍두기 하나 가져라. 아니 설렁탕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인격 없습니까? 나눔이라는 거는 배려예요. 배려. 짝배자에 염려할 엽자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게 나눔이에요. 그게 배려예요. 어떻게 된 건지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효는 말할 것도 없어. 효라는 단어 아마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들어본 적 쓴 건 고사하고 언제 효도라는 단어 해봤지 들어봤지. 우애, 협동, 우정 이런 가치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발전했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거를 되살리자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려면 물질적인 성장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성숙이 따라줘야 된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자세, 그 사람의 입장을 염려하는 마음, 이게 나눔이에요. 물질적인 나눔이라고 생각하고 돈 주는 거다, 기부하는 거다. 물론 그것도 나눔이에요. 그게 나눔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배려하는 거, 이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4만 불 되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10,000에서 $20,000, $30,000 되는
과정에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나의 행복 못지않게 내 주변, 내 이웃의 행복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노후 독립의 기본 생활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 기본 마음가짐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상실감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제가 책에 한 챕터를 썼는데 파트너십과 프렌드십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남성들은요, 모든 관계를 일자리에서 사귀어요. 나의 업무상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와 소위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파트너십은 일을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끈끈하게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일 끝나면 꽝이에요. 그렇잖아요. 일 없는데 일 있을 때 파트너지. 그런데 프렌드십은 일하고 관계없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일하러 갑니까? 그냥 만나서 그냥 노닥거리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우정이에요. 프렌드십이에요. 그러면 부부간에 비대칭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지 않는 엄마들은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이들의 학부형 모임에 나가서 수많은 우정을 쌓아요. 프렌드십을 쌓아요. 아니, 유치원 학부형 모임이 애들이 대학 나와서 취직하고 결혼해도 지속된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유치원 끝난 지가 언젠데. 그게 프렌드십이에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거가 관계에서 얻는 상실감을 없애는 길이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딱 반대예요. 이제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아이들이 플랜카드를 붙여요. 아버지, 우리 가정 먹여 살리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래 가겠어요? 부담이죠. 지금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모처럼 애들 또 대학 갔겠다 자유스러워져 가지고 좀 놀려고 그랬더니 큰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놀아봤어야지. 대화를 해봤어야지. 그래서 남자는 특히 정년퇴직을 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데서 오는 상실감, 우울증 이게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정년 1년 남겨두고부터 하면 되겠어요? 오늘부터 해야지.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부부 관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란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시작을 해요. 아이를 낳으면 또 복수가 돼요. 3명, 4명이 됐다가. 결국은 뭘로 돌아와요? 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근데 엄마는 자녀가 생기는 순간 아내라는 역할은 끝나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컸다고 해서 아내로 돌아온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 물론 중요하죠. 자기 뱃속에서 10달을 한 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기간에도 내가 아내지, 이거를 잊지 않고 남편과의 대화를 이어가야지. 그걸 안 하면은 나중에 애들은 독립해서 나왔는데 엄마는 자녀로부터 독립을 못해요. 여기 지금 노후 독립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도 컸어요. 돌아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자기도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부모가 돼가지고는 자식이 결혼하면서 독립하겠다 그러면 동의 안 해요. 그래서 둘이서 둘보다 큰 복수가 됐다가 다시 둘로 돌아오기 전에 이 과정에서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항상 두각이 다 적당한 정도로 공유를 해야지. 나는 요 기간에는 난 아내 파업하고 나 엄마만 할래. 이러다가 아내로 돌아온다. 어렵다 이거.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일 중심의 삶을 오래 살다 보면 관계가 파트너십으로 끝나고 일 끝났을 때 다 끝나면 그럼 불행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과 프렌드십, 그다음에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설령 엄마가 되더라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한
포장도로만 사는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돌을 만납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아보니 그게 디딤돌이었네? 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사임당 구독자에게 슬기로운 노후독립의 저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에서 마주치는 돌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생각하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